우리는 보통 강한 자가 살아남는다는 적자 생존 이야기를 들으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다정한 것이 살아남는다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는 공격성이 낮고 관계를 유지하고 함께할 수 있는 존재가 더 잘 살아남는다. 진화 이야기를 떠올리면 우리는 종종 싸움의 장면을 떠올립니다. 포식자가 먹이를 쫓고 뿔끼리 부딪히고 서열 다툼이 벌어지는 장면. 물론 자연의 경쟁은 있습니다. 하지만 자연은 매일 싸우지 않습니다. 싸움은 비용이 큽니다. 다치면 감염 위험이 커지고 먹이를 놓치고 번식 기회를 잃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에서는 싸움을 잘하는 능력만큼이나 싸움이 생기지 않게 만드는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예를 들어 같은 무리에서 매번 충돌이 터지면 무리는 지칩니다. 에너지가 새고 상처가 늘고 관계가 깨지고 새끼들은 위험해집니다. 무리가 약해지면 외부 위험 앞에서 쉽게 무너집니다. 진화는 종종 이런 무리 전체의 손익을 바탕으로 선택되고 다정함은 여기서 시작됩니다. 이 책에서 말하는 다정함은 단순한 착함이 아니라 과학적인 의미의 사회적 간용에 가깝습니다. 낯선 것을 즉시 적으로 만들지 않는 능력, 갈등을 낮추는 능력, 이런 능력이 커지면 함께 있을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그 시간이 학습과 협력을 키웁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그 장면들을 보려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다정함이 왜 지능과 연결될까? 생각해보면 지능은 혼자 있을 때만 자라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많은 지능은 관계에서 자랍니다. 누군가의 행동을 관찰하고 의도를 추측하고 규칙을 배우고 협력의 타이밍을 맞추는 능력은 사회 속에서 커집니다. 그런데 사회 속에서 지능이 자라려면 조건이 필요합니다. 함께 있을 시간이 필요하죠. 가까이 있어도 싸우지 않고 관찰할 수 있어야 합니다. 공격성이 너무 높으면 가까이 있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서로를 피하고 다투고 경계합니다. 그러면 관찰과 학습이 줄어듭니다. 반대로 관용이 커지면 가까이 있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그 시간은 정보의 통로가 됩니다. 작은 행동 하나가 전달되고 모방되고 규칙이 되고 문화가 됩니다. 정리하면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관계가 지능을 키우는 토양이 된다. 오늘의 이야기에서 개와 여우, 보노보가 바로 그 예가 됩니다. 길들여진다는 말을 들으면 누군가가 가르쳐서 착해지는 걸 떠올리기 쉽습니다. 하지만 진화에서 길들여짐은 주로 두려움과 공격성의 조절과 연결됩니다. 두려움이 높을 때 몸은 경계 모드로 들어갑니다. 심장이 빨라지고 호흡이 얕아지고 근육이 긴장하고 머릿속엔 최악의 시나리오가 떠오릅니다. 반대로 두려움이 낮아지면 탐색 모드가 가능해집니다. 관찰하고 배워보고 가까이 있어보고 신호를 읽어보는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온순함은 성격이라기보다 뇌와 호르몬이 만드는 상태에 가깝습니다. 이 상태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학습의 방향이 바뀌고 결국 종의 운명까지 바뀔 수 있습니다. 이제 그 흐름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준 동물, 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개는 늑대의 후손입니다. 유전적으로 매우 가까운 친척이죠. 그런데 우리는 늑대보다 개를 훨씬 사회적인 존재로 느낍니다. 사람을 바라보고 표정을 잊고 우리와 함께 살아갑니다. 그럼 질문이 생깁니다. 개는 왜 인간을 이렇게 잘 이해할까? 상상해 봅시다. 수만 년 전 인간은 사냥과 채집을 했고 남은 찌꺼기와 뼈는 주변 동물에게 귀한 자원입니다. 늑대 중 일부는 이 자원을 따라 인간 근처로 접근했을 겁니다. 하지만 인간은 위험합니다. 창과 돌, 불이 있어요. 그래서 인간을 극도로 두려워하는 늑대는 인간에게 가까이 오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인간을 조금 덜 두려워하는 늑대는 조금 더 가까이에서 먹이를 얻고 더 안정적으로 살아남았을 수 있습니다. 즉, 그 환경에서는 가장 사나운 늑대가 아니라 조금 더 참는 늑대가 유리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작은 차이가 세대를 거치며 누적되면 인간 주변에서 살아가는 집단은 점점 온순해집니다. 온순해질수록 인간을 더 오래 관찰할 수 있고 관찰 시간이 늘면 인간의 행동 패턴을 배울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이겁니다. 개는 단순히 길들여졌다가 아니라 인간의 신호를 읽는 방향으로 능력이 확장되었다는 것. 다정함이 학습의 문을 열어준 셈이죠. 지금부터 그 사회 인지가 실험에서 어떻게 확인되는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실험 하나를 떠올려 볼게요. 연구자가 바닥에 2개의 컵을 놓습니다. 한 컵 아래에는 간식이 있고 다른 컵 아래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개가 어떤 컵을 고를까요? 여기서 연구자는 아주 간단한 힌트를 줍니다. 간식이 있는 쪽을 손가락으로 가리키거나 시선으로 바라보거나 혹은 몸을 그쪽으로 살짝 틀어 신호를 보냅니다. 놀랍게도 많은 개들은 이 신호를 꽤 잘 이용합니다. 처음 보는 상황에서도 사람의 가리킴을 정보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단순히 간식을 잘 찾는다가 아닙니다. 개가 사람의 행동을 나에게 정보를 주는 의도로 해석한다는 점입니다. 우리는 일상에서 이걸 자주 봅니다. 강아지와 산책할 때 우리가 시선을 돌리면 강아지도 따라 봅니다. 우리가 문 쪽을 바라보면 강아지도 문 쪽을 봅니다. 이건 인간의 신호가 강아지에게 의미로 들어갔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아주 흥미로운 비교가 있습니다. 비슷하게 자란 늑대와 비교하면 늑대는 이 신호를 활용하는데 더 어려움을 보이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늑대가 멍청해서가 아니라 늑대는 사람을 협력자라기보다 경계 대상으로 보는 경향이 더 크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즉, 개의 강점은 퍼즐을 푸는 지능이 아니라 사람과 함께 문제를 풀려는 지능에 더 가까울 수 있습니다. 개는 종종 우리의 얼굴을 바라봅니다. 특히 무언가를 원할 때 개는 우리를 보고 또 봅니다. 사람 입장에선 이렇게 느껴지죠. 얘가 나한테 말을 하는 것 같아. 실제로 연구자들은 개가 사람의 시선 방향을 민감하게 읽는다는 점에 주목해 왔습니다. 사람의 눈이 어디를 보는지, 머리가 어느 쪽을 향하는지, 몸이 어느 쪽으로 길어지는지, 개는 그런 단서를 연결해 지금 뭘 해야 하는지를 추측합니다. 또 하나의 장면이 있습니다. 뚜껑이 단단한 통에 간식을 넣어두면 개가 혼자 힘으로 열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어떤 개들은 혼자 계속 씨름을 하기보다 사람을 바라봅니다. 마치 이거 좀 도와주세요 라고 말하듯이요. 이 행동이 중요한 이유는 문제가 생겼을 때 혼자 해결만 고집하지 않고 사회적 자원을 활용한다는 점입니다. 즉, 개는 인간을 도구로만 쓰는 게 아니라 협력 파트너로 인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사회적 행동은 공격성이 낮고 두려움이 낮을 때 더 쉽게 나타납니다. 누군가를 두려워하면 도움을 요청하기 어렵죠. 개가 사람에게 기대는 능력, 사람의 신호를 받아들이는 능력, 그리고 사람을 협력자로 두는 능력, 이 세 가지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책의 큰 메시지를 다시 봅니다. 지능은 단지 뇌의 크기가 아니라 관계를 열어주는 학습의 통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개만 영향을 받는 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인간도 개와 함께 살면서 조금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사냥을 하던 시대를 떠올려 보세요. 사람과 개가 함께 움직이면 경계가 쉬워지고 사냥이 효율적이 되고 위험을 더 빨리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개는 인간의 손짓을 읽고 인간은 개의 몸짓을 읽습니다. 서로의 신호를 학습합니다. 이 학습이 반복되면 관계는 더 견고해집니다. 여기서 다정함은 한쪽만의 성질이 아니라 관계가 만드는 구조가 됩니다. 같이 살려면 서로가 서로를 너무 위협적인 존재로 만들지 않아야 하니까요. 우리 일상에서도 비슷합니다. 누군가와 오래 함께 지내면 말투가 바뀌고 속도가 맞춰지고 눈치를 읽는 방식이 생깁니다. 이것도 작은 공진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개와 인간의 관계는 아주 오래된 공진화의 예시입니다. 그리고 이 예시는 다음 장면으로 이어집니다. 온순함만 선택했더니 몸까지 바뀌어버린 러시아 은여우 이야기로요. 러시아에서 진행된 은여우 길들이기 실험은 과학계에서 매우 상징적인 사례로 자주 언급됩니다.
실험은 단순합니다. 여러 여우 중에서 인간에게 가장 덜 공격적이고 덜 두려워하는 개체만 골라서 번식시킵니다. 다른 조건은 최대한 비슷하게 유지합니다. 초기에는 행동 변화가 나타납니다. 사람을 보면 즉시 뒤로 숨거나 물려고 하던 여우들이 조금 더 오래 머물고 조금 더 가까이 오고 위험 반응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여기까지는 성격이 바뀌었다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더 흐르자 예상치 못한 변화가 시작됩니다. 여우들의 외모까지 바뀌기 시작합니다. 귀가 살짝 처지고 꼬리 모양이 달라지고 얼굴이 덜 날카롭게 보이고 털색이 다양해지는 경향이 나타납니다. 중요한 점은 연구자들이 외모를 선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직 온순함만 선택했는데도 몸이 함께 변화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장면은 우리에게 강한 메시지를 줍니다. 다정함은 단지 마음이 아니라 몸 전체를 움직이는 시스템과 연결되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온순함을 선택했는데 왜 귀와 얼굴까지 바뀌었을까? 이 질문이 은여우 실험의 핵심입니다. 한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동물이 두려움을 느낄 때 몸은 스트레스 반응을 일으킵니다. 심장이 빨리 뛰고 근육이 긴장하고 공격 혹은 도피에 필요한 호르몬이 분비됩니다. 그런데 어떤 개체는 같은 자극 앞에서도 스트레스 반응이 상대적으로 약합니다. 즉 경계 시스템이 조금 덜 민감하게 작동할 수 있습니다. 은여우 실험은 이런 개체들을 계속 선택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세대가 지날수록 인간 앞에서 과도한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는 개체보다 스트레스가 덜 올라가는 개체가 많아졌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스트레스 반응은 단지 마음가짐이 아니라 발달 과정과 연결됩니다. 발달은 하나의 부품만 바뀌는 게 아니라 여러 조절 장치가 함께 움직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두려움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몸의 조절이 바뀌면 그 조절은 얼굴, 귀, 털, 번식 시기 같은 여러 영역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래서 가축화 증후군이라는 현상이 등장합니다. 많은 가축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들, 예를 들어 온순함과 함께 얼굴이 둥그러지는 경향, 귀가 처지는 경향, 털색의 다양화 같은 것들입니다. 중요한 건 이 변화가 귀여워지려고 일어난 게 아니라는 점입니다. 귀여움은 결과일 뿐 원인은 두려움과 공격성의 조절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대목이 인간과 연결됩니다. 인간도 아주 오랜 시간 집단 안에서 폭력을 조절하는 방향의 선택 압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 압력은 단지 행동만이 아니라 얼굴 표정, 사회적 신호, 감정 조절 능력까지 연쇄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은여우 실험은 그래서 동물 한 종의 실험이 아니라 사회성의 진화가 몸과 뇌를 어떻게 함께 바꾸는가를 보여주는 작은 예시입니다. 이번에는 인간의 친척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침팬지와 보노보. 두 종은 매우 가깝지만 분위기가 다르게 묘사됩니다. 침팬지는 경쟁과 서열의 장면이 자주 등장합니다. 물론 침팬지도 협력합니다. 함께 사냥하고 그루밍으로 관계를 다지죠. 하지만 갈등이 격해지는 장면도 비교적 자주 관찰됩니다. 반면에 보노보는 상대적으로 긴장을 낮추고 관계를 회복하는 행동이 강조됩니다. 갈등을 확전시키기보다 완화시키는 방향의 상호작용이 더 자주 언급됩니다. 왜 이런 차이가 생겼을까요? 연구자들이 자주 언급하는 변수는 환경입니다. 자원이 극도로 부족하면 경쟁이 격해집니다. 그 상황에서는 공격적 전략이 단기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원이 비교적 안정적이면 과도한 공격성은 손해가 됩니다. 무리가 깨지고 상처가 늘고 협력이 줄고 결국엔 생존이 어려워집니다. 즉 어떤 환경에서는 관용이 선택됩니다. 서로 가까이 있어도 견디는 능력, 갈등을 낮추는 능력이 유리해지는 겁니다. 갈등을 완화한다는 건 싸우지 않는다가 아닙니다. 갈등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갈등이 생겼을 때 그 갈등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다릅니다. 어떤 사회는 갈등이 생기면 곧바로 서열 싸움으로 번지고 패자가 크게 다치고 관계가 오래 깨집니다. 반면 어떤 사회는 갈등이 생겨도 긴장을 낮추는 행동이 빠르게 등장합니다.
관계를 회복하는 신호가 오고 주변 개체들이 중재하거나 확전을 막는 장치가 작동합니다. 이런 장치가 있으면 무리 안에서 가까이 지내는 시간이 늘어납니다. 가까이 지내는 시간이 늘면 관찰과 모방도 늘고 사회적 학습이 빠르게 축적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연결이 생깁니다. 갈등 완화 능력은 학습 능력의 기반이 될 수 있습니다. 싸움이 줄어들면 아이들은 더 안전하게 배울 수 있고 어른들의 행동을 더 오래 관찰할 수 있고 무리 안의 규칙이 더 안정적으로 전수됩니다. 이건 인간 사회에서도 아주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안전한 환경에서 아이는 말을 배우고 표정을 배우고 규칙을 배우고 협력을 배웁니다. 안전이 무너지면 학습은 급격히 줄어듭니다. 따라서 다정함은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환경을 안전하게 만드는 기술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술은 한 사회의 지능을 키우는 토양이 됩니다. 인간은 자연에서 매우 특이한 종입니다. 우리는 낯선 사람과도 거래하고 규칙을 만들고 법을 세우고 거대한 조직을 운영합니다. 책은 이를 설명할 때 자기 가축화라는 아이디어를 꺼냅니다. 스스로를 길들였다. 즉, 집단 속에서 협력을 유지하기 위해 공격성을 일정 수준 이하로 만들려는 압력이 아주 오랫동안 작용했을 가능성입니다. 집단이 작을 때는 힘센 개인이 위협으로 군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집단이 커지면 폭력적인 개인은 장기적으로 집단 전체를 위험하게 만듭니다. 위험은 비용이 됩니다. 사냥이나 노동이 어려워지고 이동이 어려워지고 아이들이 위험해지고 결국 집단의 생존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큰 집단에서는 종종 폭력의 비용을 낮추는 장치가 생깁니다. 규칙, 처벌, 평판, 연합 등 한 사람이 독주하는 폭력을 여러 사람이 힘을 합쳐 제어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극단적으로 공격적인 개인이 장기적으로는 불리해질 수 있고 반대로 감정을 조절하고 신뢰를 쌓는 개인이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인간의 다정함은 여기서 단순한 친절이 아니라 협력의 기반이 되는 조절 능력으로 나타납니다. 온라인에서는 사람의 얼굴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목소리의 온도도, 표정도, 리듬도 사라집니다. 그러면 무엇이 남을까요? 문장만 남습니다. 문장만 남으면 우리는 상대의 의도를 자주 오해합니다. 농담이 공격처럼 보이고 무심한 말이 조롱처럼 느껴집니다. 그리고 감정은 빠르게 달아오르죠. 또 하나의 요소가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상대의 고통이 덜 보입니다. 우리가 말을 세게 해도 상대의 얼굴이 일그러지는 걸 직접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자기 조절의 브레이크가 약해질 수 있습니다. 여기에 알고리즘이 더해지면 갈등은 더 커집니다. 문맥 없는 반응은 분노를 만들고 그런 분노가 노출되면 더 큰 분노를 부릅니다. 이건 우리가 악해서라기보다 뇌는 원래 가까운 소집단을 기준으로 진화한 부분이 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가까운 사람에겐 다정하지만 멀리 있는 타자에겐 차가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사회에서 다정함은 마음씨가 아니라 설계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공간은 사람을 날카롭게 만들고 어떤 공간은 사람을 부드럽게 만듭니다. 예측 가능한 규칙, 명확한 경계, 존중의 기본, 그리고 작은 친절이 손해가 되지 않는 구조, 이런 것들이 있으면 사람은 탐색 모드로 돌아오기가 쉽습니다. 즉, 다정함은 개인의 도덕성만이 아니라 사회가 제공하는 안전 신호에 의해 지지됩니다. 안전 신호가 무너지면 우리는 쉽게 경계 모드로 갑니다. 마지막으로 인간 사회에서 다정함이 왜 중요한지 구체적인 이야기로 마무리해 보겠습니다. 인류 역사에는 어둡고 잔혹한 장면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 어둠 속에서도 이상하리만큼 조용한 빛들이 남아 있습니다. 누군가는 남을 해치지 않는 선택을 해왔고 어떤 사람은 남을 구하는 선택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 2차 세계대전의 홀로코스트 시기 위협을 무릅쓰고 유대인을 숨겨주거나 탈출을 도운 사례들이 여러 곳에서 기록됩니다. 한 개인이 고용을 이용해 사람들을 보호한 이야기, 외교관이 비자를 내주어 탈출길을 연 이야기, 어떤 나라의 시민들이 조직적으로 사람들을 바다 건너 안전한 곳으로 피신시킨 이야기, 유대인을 악마로만 보던 시절 유대인을 몰래 구출해준 사람들은 이웃이나 동료로 유대인을 만난 적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주변에서 무지성적으로 유대인을 악마라고 해도 그들은 유대인이 평범한 보통 사람이었다는 걸 알고 있던 것이죠. 그리고 타인을 적으로만 보지 않는 능력, 즉 사회적 관용을 끝까지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 선택은 단지 도덕적 감동으로 끝나지만은 않습니다. 신화의 관점에서도 사회의 관점에서도 다정함은 공동체를 지키는 기술입니다. 한 사람이 타인을 구하면 그 주변에 신뢰가 살아남고, 신뢰가 살아남으면 협력이 살아남고, 협력이 살아남으면 사회는 다시 재건될 수 있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댓글 하나가 누군가를 무너뜨릴 수 있고 댓글 하나가 누군가를 살릴 수도 있습니다. 작은 선택이지만 그 작은 선택들이 모여 이 공간의 기본값을 만듭니다. 기본값이 공격적이면 모두가 경계 모드가 되고 기본값이 존중이면 모두가 관용의 탐색 모드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진화의 이야기를 통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정함은 약함이 아니라 많은 상황에서 살아남기 위한 능력 중 하나다. 그리고 인간에게 다정함은 특히 서로가 서로에게 위협이 될 수 있는 시대일수록 문명을 유지할 수 있는 힘입니다. 오늘 다정함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생각이 떠올라도 붙잡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침대 위에서 현존하며 떠오르는 생각은 구름처럼 지나가게 두고 몸이 천천히 잠으로 가게 두면 됩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